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 세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은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쓸 거냐? 그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무 데나 쓸래. 그게 보통세. 어디에 쓸래? 여기에만 써. 딱 정해놓으면 목적세. 당연히 세금은 뭐가 많아야 되느냐면 보통세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써야 될 곳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아놓고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보통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인데 현행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목적세 5개.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3개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자만 따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앞자만 따서 교교농이라고 외워주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우긴 하는데 그 지지가 뭔지를 정확히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교자 들어가는 거하고 농자 들어가는 게 이 3개밖에 없어요.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그래서 국세는 그냥 교교농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문제는 이제 지자 들어가는 것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지방 소비세도 있고 지방 소득세도 있는데 이런 거 안 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들어갑니다. 자, 그때 요 목적세는 이 글자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금은 무슨 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부분의 세금은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취득세예요.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취득하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죠. 어디에 쓰겠대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세라고요. 어디에 쓰겠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상속세예요.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죽이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어디에 쓰겠대요? 안 나왔죠? 보통세. 자, 교육세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아니죠. 세금 걷어서 교육 환경에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목적세죠. 그러니까 요 5개는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교육에. 세금 걷어서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쓰겠다.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세금 걷어서 지역 자원 개발과 시설 유지하는 데 쓰겠다. 세금 걷어서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교육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세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육세 항목이 총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7개는 지자체로 다 이양을 했고 나머지 3개,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한테 재량권을 주고 학교를 신설을 한다거나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뭐 교사를 충당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라고 해서 따로 모아놔요. 이건 오직 교육 환경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교육세는 무조건 목적세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만 사용해라 라고 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교통에너지 환경세고 농어촌 특별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 건데 여기서 시설이 뭐냐면 소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같은 데 보게 되면 소화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들, 유지하는 비용들, 이게 전부 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냥 그 정도쯤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목적세인데 자, 그럼 보죠. 우리가 배울 세금 이 5개 중에서 교교농이나 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5개는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요 5개 따로 외우면 총 몇 개 외운 거예요? 10개 외우죠? 10개면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에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우시라고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면 직접세, 조세 전가가 가능하면 간접세입니다. 이건 그냥 완전 참고예요. 외울 것도 없고. 자, 참고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담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납부한다 그래서 누구? 납세자. 부담한다 그래서 담세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치하느냐 다르냐 여기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가 달라지는데 쉽게 말해서 담세자라는 것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느냐예요. 납세자는 누구 손으로 내느냐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낸다? 직접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낸다? 간접세. 대부분의 세금은 다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그냥 참고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 세금인지는 아시죠? 글자 그대로. 부가가치세 글자 그대로.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VAT라고 씁니다. 영어로 쓰면. 많이 보셨죠? V가 뭐예요? value예요. 즉 뭐가? 가치. 가치가 add. 뭐가 됐으면? 창출되면 내는 세금이다.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가치 창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가치가 창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많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돈 주고 사면은 편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죠. 그게 가치 창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옷이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옷을 만드셔야 됩니다. 불편하죠? 차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직접 차를 만드셔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나는 뭐 하면 돼요? 사서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10%로 고정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는 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느냐예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낼까요? 사업자가 내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누가 부담하느냐?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뭘 지급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그 대가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소비자가 담세자죠. 근데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사업자한테 주고 사업자 손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납세자죠. 아셨어요? 여러분들께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4,500원 플러스요. 450원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러면은 4,950원이니까 약 5,000원 정도 되죠?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이 4,95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산다라면 4,500원은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다가 줘야 되고 커피숍에 450원은 여러분들이 세무서 가서 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그 사업자한테 얼마를 줘요? 4,950원을 다 준다고요. 4,950원을 주면은 그 사업자가 4,500원은 자기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450원은요.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국세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세금, 이게 전부 다 간접세인 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간접세. 예.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는 간접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 그때 부가가치세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에 다 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 또는 뭐 책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고 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죠. 그렇잖아요.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커피값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고 음식을 하나 식당 가서 밥을 하나 시켜서 먹어도 밥값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하루에 부가가치세 얼마 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는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어떤 날은 1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썼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100원을 냈다고 쳐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잡아보겠습니다. 얼마예요? 1000만, 억, 10억, 50억이죠? 곱하기 365일 하면 돈 좀 되겠죠? 요게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1년에. 부가가치세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국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가격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를 몰라요. 내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마트 같은 데서 물건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죠. 여러분께서 지금 내는 세금이 얼마다 이런 걸 알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유심히 보시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급가에 뭐 13만 4천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4,4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4만 7,400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산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내가 산 물건값하고 부가가치세가 딱 10%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물건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들을 사신 거예요. 근데 가끔 얘랑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금액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물건 중에는 면세 물건이 있는 거예요. 면세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돼 있는 것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요즘 이제 김장하기 위해서 사는 배추라든지 이러한 것들, 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부가가치세가 붙느냐면 화력이 가해지면 그때부터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김은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구운 김은 있어요. 이게 틀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근데 이걸 부동산으로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어디에 붙어요? 건물에 붙어요. 토지는 안 붙어요.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에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20억에 산다.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은 20억 플러스 2억에서 22억의 거래가 돼야 되겠죠? 절대 안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왜? 20억이라는 돈 안에는 건물값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으니까. 땅값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서는 항상 토지 건물을 일괄적으로 취득하거나 팔게 되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만 붙여요? 건물 가격에만 붙여요. 그러면 거래할 때 부담을 줄이려면 건물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낮게 잡고 토지 가격을 높게 잡죠. 그게 실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만 기억을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다 무슨 세금이고? 다 보통세고 다 뭐에 해당한다?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다 일반 경비에 쓰고 그 세금은 다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다. 됐나요? 네, 목적세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 글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금액이 얼마냐, 표준값이 얼마냐. 그리고 세율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뭐라 그래요? 세액이라 그래요. 세액.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결과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다. 그래서 무슨 세액? 산출세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더할 게 있으면 더하고 뺄 게 있으면 빼고 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으로 뭘 계산하느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걸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요 세금,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법률에서는 세액이라 그래요. 요 세액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뭐하고? 과세표준하고 세율하고. 근데 이걸 임의로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로 정해놨어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잡으세요. 세율은 이렇게 갑니다. 라고 정해놨다고요. 그때 이걸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 4%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 뭘로 표시했어요? 가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종가세. 뭘로 표시했어요? 비율로 표시했습니다. 정률세. 건당 6,000원이다. 자, 뭘로 표시했어요? 수량으로 표시했으니까 종량세. 뭘로 표시했어요?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정액세. 어렵지 않죠? 네,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세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뭘로 계산하는지 아시죠?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배기량. cc로. 그러니까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수량으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차값으로.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앞으로 개정이 되죠. 차값으로 계산을 해라.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하는데 cc가 낮으니까 오히려 자동차세가 더 싸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별로 이제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거의 통과됐고 이제 시행 시기만 잡으면 돼요. 이걸. 그게 맞으니까. 자,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요건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다시 과세표준을 잡을 때 물건 중심으로 잡으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잡으면 인세.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 그래요. 그때 대부분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대부분은 물세는 비례세로 가고 인세는 누진세로 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물세 중에서도 누진세로 가는 게 있고 인세 중에서도 비례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가 4억짜리고 B가 3억짜리고 C가 2억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A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B도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C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입니다. 자, 이제 세금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요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갑에게 요 3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역시 갑에게 요 2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갑과 을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 자, 사람 보고 계산했어요? 물건마다 계산했어요? 물건마다. 그래서 물세. 됐어요? 그러지 맙시다. 누구 건지 봅시다. 봤더니 갑과 을의 거네요. 자, 그러면 갑의 걸 다 묶어봅시다. A, B, C의 절반. 그러면은 4억, 3억, 1억이니까 합이
8억이네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을은 C의 절반이니까 1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자 이렇게 계산했다. 물건 보고 계산했어요? 사람 보고 계산했어요? 요게 인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에 관계없다. 그냥 물건 하나씩 때려라. 이게 물세. 누구 건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합산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나누고. 그래서 사람별로 계산하면 인세. 됐죠? 그때 지방세는 다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국세는 다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A, B, C가 각각 지역이 다르다면 합쳐서 계산하면 지역별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뭐별로 계산해요? 물건별로. 국세는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별로 계산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다 뭐별로 계산해요? 물건별로 계산해요. 대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다 뭐예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다 뭐별로 계산해요? 인별로 계산을 한다고요. 인별로. 요게 올해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잖아요.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언제 내는 세금이에요? 왜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세. 둘 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해요? 물건별로 계산하고 종부세는요. 국세니까 뭐별로 계산해요? 인별로 계산해요. 이게 올해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딱 놓고 이걸 특징별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재산세는 국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다 틀린 문장이었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납세의무자별이 아니라 뭐별로? 물건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물건별이 아니라 뭐별로? 납세의무자별, 즉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 문제 하나를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안 배우신 분들은 이거 다 틀렸어요. 그냥 찍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분이 A와 B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인데 A,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는 노원에 있는 거고 이건 강동에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월 1일 날.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되느냐면 재산세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9억이 넘어가면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 더 나와요.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종부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A주택은 4억이고 B주택은 6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재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재산세가 나옵니다. 두 번째, A, B 합쳐서 나올까? A, B 따로따로 나올까?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A에 대한 재산세 한 장, B에 대한 재산세 한 장 따로따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A는 누가 징수하고? 노원에서 징수하고 B는요? 강동에서 징수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대전에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요. 나온다고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뭐별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총액이 10억이라고요. 10억. 총액이 10억이죠? 여기서 9억을 빼니까 얼마?
1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나온 세금 이거 어디에다가 내라고요? 대전세무서에다가 내라고요. 대전세무서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게 재산세에서 나오면 틀린 문장, 종부세에서 나오면 맞는 문장. 이게 실제 시험 문제라고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집, A 4억짜리하고 B 6억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총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부세를 안 내려면 공동명의를 하면 되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뭐별로 계산하니까? 인별로. 그러면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자 얼마? 5억씩이니까 9억 넘어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세금 없죠. 이래서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서 10억인데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는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나왔을까?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별로 계산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세, 물세 개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두 채 취득을 했다. 아파트 두 채를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는 두 개 따로따로 낸다, 두 개 합쳐서 낸다. 따로따로 내셔야 된다고요. 왜? 물건별로 내는 거니까. 네. 아파트 두 개를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낸다, 합쳐서 낸다. 합쳐서 내야 됩니다. 아파트 두 개를 파셨으면.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니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로따로 안 내요. 합쳐서 내야 돼요. 소득세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례세로 갈 거냐, 누진세로 갈 거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물세는 대부분이 뭘로 간다고요? 비례세로 가요. 국세는 대부분이 뭘로 가요? 인세는 누진세로 가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가 원칙, 비례세가 원칙. 국세는 인세가 원칙, 누진세가 원칙.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예외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할게요. 원칙 개념만 좀 잡으시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억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취득세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세율이죠? 뭘로 표시돼 있다? 금액이다, 비율이다. 그러니까 정율세다. 정율세. 두 번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비례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정율세이면서 비례세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게 세율이거든요. 뭘로 표시돼 있다? 비율로 표시돼 있다. 그러니까 정율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율이 고정돼 있다, 늘어난다? 늘어납니다. 누진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 가능하죠? 자, 그러면 비례세가 단순해요? 누진세가 단순해요? 그러면 세법은 단순해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들이 내는 돈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산식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뭘로 가야 정상이에요? 비례세로 가야 정상인데 왜 누진세를 만들어놨느냐? 비례세의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세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없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조세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일으키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1억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상상해보세요. 1억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한테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라 그래요. 죽어요, 살아요? 네? 아무 문제 없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한테 1,000원을 내라 그래요. 이게 형평성이 있냐고요. 숫자로 보면 똑같이 10%예요. 10,000원인 사람한테 1,000원과 1억인 사람한테 1,000만 원은 똑같이 10%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보면 그래 둘이 평등한 거 맞아.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체감은요. 10,000원인 사람한테 1,000원은 목숨값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세는 너무 삭막하다. 비례세는 너무 그냥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 그러지 말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줄어든 세금은 누가 보충해 줄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줘.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누진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누진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소득세 누진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현행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첫 번째가 얼마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1,400만 원, 그 다음 5천만 원, 그 다음 8,800만 원, 그 다음 1억 5천만 원, 그 다음 3억, 그 다음 5억, 그 다음 10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계단별로 올라가요. 계단별로.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이 6%, 그 다음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자, 그러면은 최소 몇 프로? 6%에서 최대 몇 프로? 45%. 계단 몇 개? 8개. 그래서 몇 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단을 몇 개를 만들어라? 4개를 만들고 그중에 제일 낮은 칸은 0.1이고 제일 높은 칸은 0.4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계단을 몇 개를 만들어라? 3개를 만들고 제일 낮은 칸은 0.2고 제일 높은 칸은 0.5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라고요. 계산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누진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점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요. 그러니까 1,400만 원 이하는요. 첫 번째 계단만 계산하니까 한 번만 계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요 두 번째 계단에 들어가면 2번 계산하라고요. 세 번째 계단에 들어가면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몇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어요? 2번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얼마? 1,400까지는 6%. 그러면 1,400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2,000까지 가려면 600 곱하기 15%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1억이다. 1억에서 6에서 45%다. 몇 번째 계단에 있어요? 4번째 계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은 4번 계산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얼마? 1,400까지는 몇 프로? 자, 그러면 1,400까지 왔으니까 다시 1,400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5,000까지 가야죠? 5,000까지 가려면 3,600 곱하기 15%. 그러면 1,400에다가 3,600도 하니까 얼마? 5,000. 5,000까지 왔죠? 5,000에서 8,800까지 가려면 3,800 곱하기 24%.
자, 그러면 8,800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2,000까지 가려면 1억까지 가려면 1,200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실무 가면은 반대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에다가 그냥 35%를 곱해요. 그럼 얼마? 3,500이거든요. 1억에다가 35%를 곱하면 3,500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요 금액이 거기에서 여기를 빼요. 이걸 누진공제라 그래요. 이걸 다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1억에다가 35% 계산한 다음에 3,500에서 누진공제 빼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같은 구간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1,400에다가 6% 곱하면 얼마예요? 84만 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구간부터는 무조건 몇 프로 플러스? 얼마 플러스? 84만 원 플러스 초과분의 15%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 보세요. 84만 원 플러스 초과분의 15%죠. 그러면 1억이면 몇 번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구간 얼마 플러스? 1,500. 그게 요 세 칸을 계산한 게, 요 세 칸을 다 계산한 게 얼마? 1,536만 원이라고요. 플러스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건 90만 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174만 원 나오네요. 여기는 2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은 174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요거 얼마예요? 좀 계산 도와주십시오. 400? 420. 그죠? 40%면은 480이고 거기서 5%를 빼게 되면은 60만 원 빼니까 420 맞네요. 네. 자, 그러면 420이니까 합치게 되면은 1,956만 원 나오네요. 자, 보세요. 1억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억에다가 4%를 곱하면 뭐라고요? 2억에 4%를 곱하면 얼마? 800.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늦어요. 그죠? 2억에 40%면 얼마예요? 그건 빨리 계산되죠? 뭐 그렇게 계산하세요. 2억에 40%면 8천이니까 4%면 800이구나. 10억에 4%면 40%가 4억이니까 4%면 4천이겠죠. 안 그래요? 자, 보세요. 몇 배 뛰었어요? 몇 배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딱 증가한 만큼 증가시키는 것. 이게 무슨 세? 비례세. 세율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과세 표준이 5배 뛰면 세금도 몇 배 뛰어요? 딱 5배 뛰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죠? 자, 보세요. 2천만 원일 때 6에서 45% 곱하니까 174만 원인데, 그죠? 1억일 때 6에서 45% 계산하니까 1,956만 원 나왔네요. 몇 배 뛰었어요? 몇 배 뛰었어요? 10배 넘었죠? 요게 누진세.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비례세는 반듯하게 내는 세금이라면 누진세는 대각선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같아요. 결국에는 비례세든 누진세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과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례세는 적은 사람한테 이 비율은 너무 부담돼요. 많은 사람한테 이 비율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진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적은 사람이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의 부담을 뭐 해주자고요? 줄여주자고요. 그러면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더 생기죠? 그럼 그 부족분을 누가 내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내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가자고요. 왜? 돕고 살자고요. 사람끼리. 사람이니까.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뭐 이렇게 만났으니까 서로 단합 목적으로 산악회 한번 등산 한번 갑시다. 근데 각자 뭐 먹을 거 싸우셔도 되는데 일단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회비 10,000원씩은 제가 좀 걷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앉은 내 친한 친구가 나만 알아요. 지금 현재 가정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 10,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겠대요. 나는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그 10,000원을 내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자고요,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죠? 결국 돕고 살자고요. 누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인별로 계산할 때가 누진 구조인 거예요. 그럼 물건별로 계산할 때는 누진 구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취지는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소득 재분배라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대각선 구조로 가는 거죠. 의미는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내가 지금 여기가 평균값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남들 10시간 잘 때 나는 2시간밖에 안 자고 일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더니 그동안에 논 사람들 세금 적게 내고 그걸 내가 보충해 주래요.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때 짜증이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도와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세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진 구조가 되게 짜증이 나는 구조인 거죠.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남들 하나 일할 때 나는 3개 일해가지고 돈 더 벌었더니 세금으로 다 가져가더라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3개 일할 바에 나 2개 일하고 세금 안 내겠다 이 소리죠.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누진 구조가. 자, 뭐 이제 그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러면 만든 취지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그죠? 뭐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든 취지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비례세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널판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딱 가운데다가 받침대를 놓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도요. 이만큼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5배가 늘어나면 여기도 딱 몇 배 늘어나요? 5배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반대로 누진세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침대를 놓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은요.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죠.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만들 때는 뭐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짜증이 나는 구조가 누진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세금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 시험 보기 위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은 그래도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라는 거죠. 그럼 뭐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절세라 그래요. 세테크 말고. 절세라 그래요. 탈세 말고. 탈세하고 절세하고 차이점 아시죠? 탈세는 법을 위반하는 거고 절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적게 내는 거예요. 탈세하고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조세 회피. 그것도 예전에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데요. 법에 정해졌어요. 법에 정해졌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탈세. 근데 법에 없어요. 법에 없는 걸 사용을 해요. 이게 조세 회피. 그러니까 조세 회피는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법에 없으니까 불법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법이라는 게 성문법이니까 글자로 적혀 있죠. 그 글자 안에가 없다고요. 글자 안에가.
그걸 통해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요게 뭐예요? 조세 회피예요. 조세 회피. 그러니까 조세 회피는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를 하려면 법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죠. 그래야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데 그냥 그걸 위반하는 것을 탈세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회 현상을 법이 100%다 담을 수는 없지만 거의 99%는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1%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1년에 연봉 10억, 20억씩 받고 삼성 법무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찾아내서 뭘 하나 상품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100억, 1000억을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아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연봉을 뭐 10억, 20억 줘도 아깝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구조가. 자, 어찌됐든 우리는 조세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탈세는 가능해요. 그냥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셔도 돼요. 뭐 그건 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절세를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절세를 하려면 비례세가 나올까요? 누진세가 나올까요? 당연히 누진세가 나와요. 왜? 여기는 5배를 줄이면 딱 5배만 줄어들지만 여기는 5배를 줄이면 11배가 줄어들어요. 구조가. 그러면 같은 노력을 했을 때 효과가 큰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더 걷고 싶어요. 그러면은 비례세가 나와요? 누진세가 나와요? 역시 누진세가 나와요. 왜? 5배만 올리면 11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누진세는 납세자든 정부든 서로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세금 폭탄 쏟아지는 게 누진세예요. 근데 좀만 잘하면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는 거. 반대로 정부에서도요. 조금만 쪼이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어갈 수 있어요. 그게 누진세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세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때도 세금을 가지고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협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예요? 그래요. 용돈이에요. 현금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애들 밥 안 먹어요. 그딴 밥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네 말 안 들으면 용돈 끊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팍 꿇어요. 그러죠? 그때부터 자본주의 미소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을 협박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 거야. 만들 건데 좀 시행착오는 있지만 잘 따라와서 나중에 정착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럼 세금 가지고 제재를 시켜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국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그 책임 전가는 다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국민한테 시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뭘 써요? 누진세를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놨느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왜 일어난 거예요? 응? 투기가 뭔지 아세요? 투기가? 뭘 것 같아요? 투기. 돈 버는 것은 투기라고 안 해요. 그냥 근로라고 하지. 그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에요. 돈 버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에요. 투기가 뭐예요? 투기. 응? 정당한 노동 없이 그건 그냥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요. 뭐 정당한 노동 없이도 맞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회방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왜곡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투기라 그래요. 그래서 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독점입니다. 독점. 독점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기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가격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독점이에요. 명절이 다가온다. 명절 제수식품들 미리 싹 독점해버립니다. 시장이 안 풉니다. 가격 엄청나게 뜁니다. 그때 가서 비싼 가격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돈 버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물건들 내가 싹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풉니다. 사람들이 난립니다. 나한테 팔면
더 줄게. 가격 엄청나게 끌어올리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 방식. 이게 투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포통장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이걸로 모아놨다가 시장에 안 풀고 나중에 가서 비싸게 파는 행위. 요걸 근절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을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100% 뭐한 목적이에요? 투기할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못 가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상적으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네 돈 주고 산 거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은행 돈 주고 샀을 건데 금리를 몽땅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감당 못하니까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두 번째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내는 세금. 그게 보유세예요. 그걸 몽땅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유세가 1년에 1억씩 나와요. 10년 지나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년 동안 이 집값이 10억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이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집값이 10억 이상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되겠구나. 보유세를 올리자. 그러면 뭘 올리면 돼요? 재산세를 올리면 되죠? 근데 재산세를 올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서민이 피해를 봐요. 재산세는 다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서민은 건들지 말자.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종부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위에다가 뭘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종부세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1에서 1억씩 나와요. 세금이. 그러면은 이게 대출이자에다가 보유세까지 플러스 시키면은 나중에 집값 상승 속도보다 이거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BEP가 바뀌어버리죠. 그 순간 이 사람은 빨리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어떨까요? 집값은 안정화가 되겠죠. 떨어질 거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쓸데없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뭐 하겠다? 그걸 가지는 걸 부담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다. 이 집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제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인 거예요. 그것도 지역별로 봐야 될까요? 전국 단위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국세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늘리려면 비례세로 가야 될까요? 누진세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인세고 누진세인 거예요. 구조가. 이해를 하고 보면 답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절세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비례세보다는 누진세가 훨씬 낫죠? 그래서 비례세 가지고 절세할 생각 하지 마시고 누진세 가지고 절세할 생각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낮추면은 세율이 자동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세금은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요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공동명의다. 왜? 인별로 계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이면 얼마네요? 174만 원 내죠? 공동명의면 각자 얼마? 1,000만 원이니까 60만 원씩이죠? 6%니까 2명 해봤자 120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2천인데 단독명의면 174만 원인데 공동명의면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벌써 차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구조 자체가. 네. 자,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1억입니다. 1억인데 단독명의면 얼마네요? 1956만 원 냅니다. 그죠? 만약에 5명이 공동명의로 했다고 쳐봐요. 5명이. 그러면 각자 얼마씩? 2천이니까 174만 원이죠? 여기에 5명 해봤자 얼마 나와요? 5, 4, 20, 5, 7에 35. 네, 870만 원 나오네요. 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이게 공동명의의 위력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또
딴 데 가서 딴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야, 공동명의하면 세금 줄어든다더라. 그러니까 너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사.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왜? 취득세 비례세니까 절대 줄어들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줄어든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똑같아요. 누진세가 문제인 거죠.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업계약서 쓰는 게 나아요? 다운계약서 쓰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1억짜리를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1억 주고 그래서 1억 1천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1억에 계약을 썼고 4% 잡으면 400만 원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천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360만 원 냅니다. 얼마 아꼈어요? 40만 원 아꼈습니다. 1억에 계약서 쓴 사람은요. 팔았을 때 1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60만 원 세금 내면 돼요. 근데 9천만 원에 계약서 쓴 사람은 1억 1천에 파니까 장부상 2천만 원의 이익이 나오니까 114만 원 내야 됩니다. 40만 원 아끼려다가 114만 원 더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 때 업계약서 씁니다.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비례세 줄이려다가 나중에 누진세 가서 덤탱이 쓴다고요. 이 흐름이 누진세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구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여야 되겠구나. 합법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신다고요.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얼마에 샀느냐면 땅을 5억에 샀어요. 땅을. 5억에 샀는데 이번에 팔 때 땅값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5억에 팔았어요.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5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진짜예요, 이건.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 살 때 판 사람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3억의 계약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한 푼도 안 나와야 될 사람이 장부상 2억의 이익이 잡히니 세금이 지금 1억이어도 1,956만 원인데 2억이면 얼마가 나오겠냐고요. 훨씬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2억 구간이면. 이 세금을 지금 내게 생겼다고요. 거의 3, 4천 지금 내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 왜? 이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내가 지금 왜 4천만 원을 더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줄까요? 안 줘요. 미쳤냐고요. 후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운계약서가 좋을 때도 있고 업계약서가 좋을 때가 있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누진세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기본 틀이 이래요. 지방세는 물세가 기본이고 비례세가 기본이다. 국세는 인세가 기본이고 누진세가 기본이다. 그리고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누진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과세 표준이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진세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요. 뭉치면은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뭉치는 게 좋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 본세 설명드릴 때 이게 왜 누진세를 적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지만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니까. 됐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 독립적으로 낼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부가가치세 있죠?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거든요.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인데 이 두 개는
왜 따로 징수가 안 되느냐면 그냥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만 따로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방교육세만 따로 낸 적 없어요. 반드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왜 이 두 개가 부가세냐면 거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안 잡아먹어요. 자,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그래요. 재산세는? 그렇죠. 상속세는? 증여세는? 대단합니다. 안 배웠는데 다 맞췄어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그럼 지방교육세는? 자, 취득세가 취득한 사람한테 걷는 거라면 농어촌 특별세는 당연히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법은 만들어놨는데 거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걷자. 다른 세금에 끼워서 걷자.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농, 지, 농으로 갈 겁니다. 순서별로 그냥. 농지, 지, 농. 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농지라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는 뒤집어서 지, 농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는 사람은 뭘 낸다? 농특세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추가해서 낸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추가해서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해서 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물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셨어요? 그냥 순서별로 농지 뒤집어서 지, 농. 대신 소득세는 없다.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찾아서 챙겨 놓으세요. 내년에 재산세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보여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재산세 고지서만 잘 보더라도 세법의 30% 이상은 공부 끝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배울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산세라고 생각하고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거 고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 지방교육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야 될 재산세가 딱 2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로 100만 원 낸다. 그러면 실제로는요. 120만 원 내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20%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가세예요. 아셨어요?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이걸 표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 확인학습 문제 지금 나눠드렸죠? 그죠? 네. 간단하게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하게 해설 강의 해드릴게요. 하셨어요? 네. 한 5분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